여러분 2024년 새학기, 새반, 새 친구들, 그리고 새 담임 선생님과 반가운 만남들이 이어지고 있나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결정되는지를 알아본 후 간단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을 시청한 후 옆 친구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육에 앞서 질문. 여러분,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은 왜 받을까요? 선생님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이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바로 선생님께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면 모든 학생이 피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선생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설명할 행위들은 친구들에게는 학교폭력이며 어떤 사람에게 하더라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걸요. 이번 교육의 중요한 주제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간단히 말하면 우리 학교의 학생이나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의 행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또 그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교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폭력 범죄 행위입니다. 셋째, 전화,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활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 넷째,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범죄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 역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되겠죠. 실제로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어 형법상 폭행, 상해죄가 성립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질문. 신체를 밀치지 않고 큰 소리나 욕설만 할 경우에는 죄목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실제로 선생님의 지도에 큰 소리로 폭언을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피해 교원이 심적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거나 우울병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어도 때리려는 흉내만 내거나 욕설 등의 간접적인 물리력을 쓰기만 해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요. 그것은 학생과 학생 사이이든 교사와 학생 사이이든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과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교원에게 교직을 그만두게 만든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피해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는 행위는 형법 중 협박의 죄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저는 실제로 해를 끼치거나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없었으니 협박에 속하지 않죠. 라고 말한다면 땡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된답니다. 협박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강압적이고 비겁한 언어 사용 방법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선생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만들거나 인터넷 게시판, 채팅방, SNS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SNS 대화방에서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하다가 선생님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답니다. 이 경우 형법상 구체적인 사실 없이 단지 욕설을 하며 비하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고 사실이나 혹은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의로운 이유로는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네 번째 사례는 앞선 사례와 대동소이한데요. 욕설, 놀리기, 생김새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를 인터넷으로 유포하여 특정한 사람에게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답니다. 선생님이 정말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뒤에서 불평하기보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부장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화가 난다 해서 학교 벽이나 책상, 게시된 문서, 그림 등에 낙서를 하거나 칼로 새기기, 혹은 유리창이나 TV 등의 학교 물건을 부수기, 교육자료나 안내문과 같은 게시 중인 문서를 함부로 떼거나 망가뜨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공용물 파괴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망가뜨린 물품은 변상해야 하며 교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욕설을 쓰는 등의 경우는 더욱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시나요?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끌어오른 감정을 정리한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선생님들은 그런 여러분을 더 기특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섯 번째 사례. 성희롱과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선생님의 몸에 접촉하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붙어 앉는다거나 친근감의 표시라며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불 등을 만지는 경우, 그리고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고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혹은 칠판, 책, 벽, 책상 등의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글자를 쓰고 가슴이나 다리 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들여다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 의거하여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특히 성적인 것과 연관된 침해행위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저는 선생님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특정 대상에게 하지 않은 성적인 농담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교실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남중이니까 남자 선생님께는 성적 농담을 해도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동성일지라도 성적인 농담으로 불쾌감을 느꼈다면 같은 성별끼리도 성희롱이 성립됩니다. 또 가해자가 성희롱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장난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고 한 말이에요. 와 같이요.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외 상대의 명확한 동의 없는 신체 부위 만지기, 포옹, 성접촉을 하는 성추행,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옷 벗기, 동작이나 소리로 성행위를 흉내내는 공연음란, 성기 나체 성행위 장면을 그리거나 보여주는 음화제조, 반포,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다른 성별만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 전송, 촬영물을 보여주거나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의 성범죄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칠판이나 책상 등의 특정 부위의 그림이나 특정 단어를 써서 선생님에게 보라고 웃으며 신고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너희들만 재미있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전화, 이메일, 단체 채팅방, SNS, 링크 전송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전파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 정보 유통 금지의 죄에 해당하며 이때 불법 촬영물 전파의 피해 교원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진단을 받는다면 성적 범죄와 더불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 더욱 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달, 공유한 사람은 물론 보여달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히 발견해도 절대 보지 않고 선생님께 신고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례는 업무방해입니다. 이번 사례 소개에 앞서 여러분의 수업 태도를 잠시 돌아봐 주세요. 혹시 수업 도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지속적으로 수업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수업 도중에 친구와 욕을 하며 싸운 적이 있나요? 물론 훌륭한 인하부 중 학생들은 이런 경우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부, 몇몇. 다른 학교 친구들은 수업 중임에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이를 제지하고 지도를 하면 더더욱 흥분하며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이때 결과나 결석으로 처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기도 하죠.
어쩌면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답니다. 참고로 국공립학교에서 소란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한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인하부중처럼 사립학교에서 소란으로 인해 수업을 방해한 경우는 업무방해가 된답니다. 수업방해로 인한 피해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 반 30명에게 주어진 소중한 수업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학교에서 흔히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실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가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은 담당 선생님에게 신고를 하여 심의를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됩니다. 침해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맞는지, 맞다면 어떤 유형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관계 회복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해서 1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면 조치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진, 심, 린, 반, 성, 과, 사, 과를요. 앞서 사례 설명할 때 중대한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고 한 사례들 기억나나요? 형법상 폭행상해로 교사가 사망하거나 수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불법 정보 유통 행위로 교원이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성폭력 범죄, 그 밖에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침해 행위는 학교 내에서 개최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외에도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소년원에 갈지 학교로 돌려보낼지 결정하는 곳인 분류심사원에 입소하기도 하고 봉사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기간 동안 전담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외출이 제한되기도 하며 성실한 학교 생활을 독려받거나 필요하면 정신과 진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해 행위를 계속 반복하거나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합니다. 학생이라도 심각한 사건은 벌금과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사례, 조치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모두 100점을 기원하며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교육활동 보호 퀴즈. 시작합니다. 문제 1번은 OX 퀴즈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외치면서 두 팔로 OX를 그려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또한 선생님의 수업을 방해하면 모든 학생들이 함께 피해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쉽고 당연한 말 같지만 또 그만큼 쉽게 잊고 함부로 행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쉽게 잊지 말고 서로가 존중하는 교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문제, 학생이 친구를 괴롭히면 학교폭력위원회, 선생님을 괴롭히면 교권보호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 올라간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경찰에 신고되어 재판을 받아 소년법에 따른 처분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만 10세 이상은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사회봉사나 특별교육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한 잘못이 반복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어요. 학생이니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시민으로서 바른 태도를 익혀야겠습니다. 3번 문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일으켜도 반항하면서 버티면 조용히 넘어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즉시 반성하고 학교의 교육적 조치에 따르면 징계나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단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충분히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신고되어 재판에 의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 및 범죄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4번 문제, 밀거나 때리려는 흉내만 내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직접적, 간접적 행위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남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흉내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5번 문제, 나쁜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고 밤길 조심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벌을 받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6-1번 문제, 남이 한 행동 중 기분 나빴던 것들을 인터넷과 SNS에 올렸다. 사실대로 쓴 것이므로 무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이면 사실을 써도 처벌되며 가짜로 지어낸 내용이면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6-2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앞의 경우는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힌트는 7글자. 아는 사람은 자신있고 당당하게 정답을 외쳐주세요. 정답은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모두 잘 맞추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7번 문제,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면 더 약하게 처벌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온라인의 전파 속도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직접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연예인에 대한 악플에 대해서도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학생도 주의해야 한다는 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8번 문제, 여럿이 보는 앞에서 친구를 놀리면 학교폭력이지만 선생님 같은 어른을 놀리는 것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요번 문제 틀린 사람은 제가 찾아가서 교육활동 침해 교육을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를 기분 나쁘게 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모욕죄 및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부터 재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9번 문제, 선생님의 확실한 허락 없이 신체 접촉을 하면 성추행이나 폭행죄가 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언제나 실수로라도 닿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상대가 불쾌해하면 즉시 사과하고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친하니까 혹은 상대방이 잘 눈치채지 못할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도 상대방에게 미리 확실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0번 문제, 선생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했다. 신고한 학생은 학교에서 징계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선생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말로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나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를 때 학생의 의견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교내의 게시물을 마음대로 찢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공용서류, 공용물의 파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12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수업 시간에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을 했다. 친구들이 재미있어하고 선생님이 당황하는 것 같아서 더 많이 했다. 무엇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힌트 6글자. 초성 힌트 나갑니다. 이응, 이응, 지읒, 시옷, 히읗, 리을. 정답은 하나, 둘, 셋. 언어적 성희롱이었습니다. 주위 학생들 중 불쾌해하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폭력에도 해당합니다. 13번 문제,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돌려봤다. 이후로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은 1. 좀 혼나고 사과하면서 지우면 아무 문제 없음. 2. 위원회 개최 후 강제 전학 또는 퇴학. 3.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지정되어 성범죄자라고 주위에 알려짐. 4. 경찰 조사 후 형사재판을 통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몇 번이 정답인지 외쳐볼까요? 맞습니다. 1번입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다. 중대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14번 문제. 친구가 다른 사람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을 갖고 있다기에 보여달라고 했다.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몰래 찍은 사람, 복사하며 공유한 사람, 보여달라고 한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 이런 사진을 알게 되면 같이 보지 말고 꼭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하세요. 15-1번 문제입니다. 야한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나는 형법상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 문제는 정말 집중했어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성 힌트를 드릴게요. 이응, 히읗, 지읒, 지읒, 비읍, 피읍입니다. 정답은 음화 제조 반포였습니다. 맞춘 친구들 있나요? 성실한 교육 참여와 뛰어난 기억력을 칭찬해주세요. 이어지는 문제는 15-2번입니다. 야한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면 이 경우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은 1. 그림과 함께 부모님께 연락됨. 2. 웃고 넘어가고 계속 돌려봄. 3. 교내 봉사부터 강제 전학, 퇴학까지의 징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2번입니다. 16번 문제. 야동에서 본 동작과 소리를 수업 중에 여럿이 보는 앞에서 흉내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 것은 1. 공연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관심 끌기 성공, 인기 상승, 즐거운 수업 분위기 조성. 3. 시각적 성희롱, 위원회에서 교내 봉사에서 강제 전학까지의 조치. 4. 부모님께 걱정 끼치기,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알려드리고 교육을 요청.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성에 대한 궁금증이 커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께 진지하게 여쭙거나 적절한 시기와 장소에서 불쾌함이 느껴지지 않을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관련된 언동을 하면 수업이나 인간관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성희롱 또는 성범죄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성별의 사람에게는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장난을 쳐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동성끼리도 성추행 등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처음엔 서로 장난으로 시작했어도 정도가 심해지면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이나 친한 사이에서는 더욱 예의를 지켜야겠습니다. 18번 문제. 화가 나서 수업 중에 주먹으로 유리창을 깼다.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닌 것은 1. 유리창 수리비용 물어내고 찢어진 내 손 치료. 2. 주위에 있던 친구가 파편을 맞아 다쳐서 치료비 대줌. 3. 공용물 손괴나 교육활동 방해로 위원회 가서 징계받기. 4.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무서워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함. 정답을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4번이 정답이죠. 겉으로는 무서워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맞는 것 같은 친구들도 사실 있지요. 무서워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준 이하라서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9번 문제. 내가 잘못한 일로 선생님께 혼이 나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며 화가 난다. 내가 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내가 잘못한 부분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2.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따진다. 3. 마음을 가라앉힌 후 천천히 침착하게 대답한다. 4. 바른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본다.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바로 2번입니다. 모두 잘 맞추었죠? 우리는 모두 완벽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니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하고 반성한 후에 다음에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반성 후의 성장을.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난 후에 해야 하는 행동은 1. 선생님 말투 흉내내며 장난치기. 2. 혼잣말로 욕하거나 바닥에 침 뱉기. 3. 주위의 물건이나 벽을 주먹이나 발로 건드리기. 4.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말씀드리기.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모두 4번으로 잘 맞추었나요? 잘못을 꾸중하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꾸중하시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화내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꾸중 뒤에 공손히 반성하는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참 따뜻한 교실이 될 것 같아요. 용기 내어 공손히 말해보세요.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어떻게 대화하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볼까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하얘져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흥분해서 화만 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이 꾸중하실 때는 억울한 점을 말하기 전에 우선 차분히 글로 정리해보거나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먼저 생각해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해보세요. 반듯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러한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요. 또한 화가 나고 선생님께 섭섭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자신의 마음이 진정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평소에 연습했다가 화가 날 때 해봅시다. 마음속으로 1부터 9까지 세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 맛있는 음식 등을 떠올려 봅니다. 조금 진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대화할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교육활동 치매 예방 교육을 했는데요.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나와 친구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하부중인이 되어야 합니다. 2024년 존중하고 존중받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학생들을 가장 위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살 고3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정말 많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계신 귀한 존재죠. 내년이면 이제 중학교에 애를 보내야 되는 40대 아빠입니다. 가치관을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제 주입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들에게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20대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지 비로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겨내기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쉬쉬대고 있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수면의 위로 드러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교단 앞에 누워가지고 막 선생님을 조롱하고 수업을 엄청 많이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선생님을 쓰러질 때까지 엄청 때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학생이 좀 잘못을 해가지고 레드 스티커를 붙였나 봐요. 그걸 가지고 학부형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단지 스티커 하나를 붙였다고 해서 항의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막 열정 이런 것들을 그 비슷한 무리들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우리 아이만 중요하고 그런 분위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안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들어주는 구조가 교권 침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인권에 대한 존중에 균형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좀 높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상대적으로 지켜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때는
자녀들이 많은 때는 뭐 5명, 6명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자녀들이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자식들입니까? 선생님들이 함부로 자식들을 다루거나 내 자식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엄청난 항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문제를 모두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에게 가해를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성 민원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분들도 법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떤 법안들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턴 제도 같은 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초임 선생님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경륜 있는 선생님들이 그 사례를 다 처리하고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선생님들의 수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생님의 교육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교의 내부 사정은 선생님과 학생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여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반영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마음이 부정확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선생님이 사랑으로 많이 안아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1학년 때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제가 아이를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이 선생님하고 상담하면 아이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언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힘내시고 그리고 뒤에 많은 학생과 많은 학부모들이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해요.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절로 선생님들의 권위가 올라가고 말도 안 되는 민원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뒤에는 저희 같은 학생이 있으니까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대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지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저희가 원래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그 목표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